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이면 헌재 재판관이 답변을 듣다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이라는 김기현이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 헛소리만 늘어놓은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재판관님들도 고생이고 국민들은 혈압만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헌재 변론이 끝나가는 상황에 내란 공범 한덕수 변론 시작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내란 공범들도 똑같이 처벌받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심판은 탄핵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죄까지 포함해서 정말 죽는 게 나을 정도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주장 내용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심의와 표결권 같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심의권도 네. 침해되었고 표결권도 침해되었고. 네. 예. 그런데 그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부분이 그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그래서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일단은 아까 본회의 회의록을 먼저 보여드렸던 부분인 게 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일반 정족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원들 간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만 저희는 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가치, 그러니까 반대표 의결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중된 정족수부터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결표의 가치 부분은 부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느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표를 던졌을 때 200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결의 가치가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피청구인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정족수로 했을 때는 저희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 가치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저희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본회의에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3분의 2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말인즉슨 저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 저희 또한 그 올바른 혹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여기. 예, 김기현 의원님. 예. 네, 청구인 김기현입니다. 우선 표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까 피청구인에게 물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뒤에 조금 더 부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 제적 과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서 이 사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표결의 가치 자체를 저희들은 훼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의 표결이라는 것은 표결의 행위만이 그 표결권이 아니라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표결의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결권의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표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항의의 표시로 그들이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사이 협의가 있었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1명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이제 192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구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따랐으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51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부결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표결권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결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그 표결권과 동시에 표결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 표결권의 개념에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 최종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표결권의 개념에는 이론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결론을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중 그 의결 정족수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는 의원들의 표결권이 그 가치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적용을 하니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정적하니까 그 표결의 가치가 침해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치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본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지위는 다른 법제와 비교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라는 지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는 약한 면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임명직 공무원에 비하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임명직 공무원이 갖는 헌법소 의무보다 더 강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계엄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을 동원하여 사실상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정부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 규정하고, 나아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으면서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띈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제기되었던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의대 정원 갈등,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파값 파동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총선의 민심을 가를 이슈로 등장했고,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대통령 경로 때문에 강제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 및 영부인과 관련된 이슈가 총선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권의 총선 패배 유발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지난 총선은 민주화 이후 집권 여당 최악의 참패였고,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야당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헌정질서를 군경을 동원해 일거에 무너뜨리고자 했던 총선 민의에 대한 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수차례 의결하였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두 건의 특검법은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청구인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그때마다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권을 의결하여 이해충돌 방지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비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위법적 내란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그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피청구인은 내란 행위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보로 일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피청구인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당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전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정 질서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 주모자 및 가담자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를
담당할 상설 특검 검사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피청구인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특별검사 임명안의 효력을 부정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전국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49조에서 천명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적 규정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구인 완전체 구성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거부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에 이어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에 의해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져 불완전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고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적법한 선출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헌법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그 헌법의 중대성이 다소 대통령의 그것보다 약한 경우에도 충분히 탄핵될 수 있다는 이론을 굳이 차용하여 오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은 앞서 살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